이따 할게. 정신없네. 전원이 켜집니다. UHF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저번에 굴절을 했어. 근데 이제 조금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물에서 공기로 빛을 쏘는 걸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때 생각해봤어. 왜냐면 내가 30도로 쏘잖아. 그럼 30도보다 큰 각도로 굴절돼서 나오지. 그럼 각도를 계속 키워보는 거야. 그러면 입사각은 90도가 아닌데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 있겠지. 각이 커지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그래요. 그것보다 큰 각도로 입사를 하면 갑자기 100% 반사가 돼. 다시 기본적으로 굴절이라는 건 내가 빛을 쐈을 때 100을 쏴. 그럼 일부 굴절, 일부 반사해. 그리고 모든 반사는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따로 안 배우지만 기본적인 거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봐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고 굴절각은 다른 거지. 근데 굴절각이 90도가 넘으면 그 순간부터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 아니고 100% 반사가 일어나. 이거를 전반사라고 그래. 전부 반사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가 중요한 거 키워드 첫 번째,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일어난다. 뭐가? 전반사가.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너희가 여기 단원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속력이 느리다, 굴절률이 크다, 입사각이 크다, 파장이 작다. 이것들이 다 그냥 딱 얘기했을 때 타사다닥 나와야 돼. 예를 들어 각도가 커, 파장이 커, 속력이 커, 굴절률은 작아. 이해돼? 저번에 배웠던 게 요거잖아, 그치? 스넬의 법칙이라고. 즉 굴절률이 크면은 속력은 작은 거지. 요거는 계속 강조를 해서 얘기해 줄게. 두 번째, 입사각이 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쌤, 그럼 임계각이 뭐예요?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이에요. Understand? 그리고 IC라고 보통 써. IC. 그러니까 각도. 그때의 각도를 IC로 보통 많이 해요. 괜찮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보통의 굴절이 일어나. 선생님 같아지면요, 굴절각이 90도예요.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을 보다 커지는 경우는 갑자기 이 굴절하던 게 사라지고 전부 반사로 바뀌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빛이 굴절되면서 이게 굴절이야. 이렇게 되면서 하다가 갑자기 탁 바뀌는 거야.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뭔가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지. 그렇게 생겨. 괜찮아? 그러니까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각도고 전반사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일어나. 선생님 90도일 때는요? 90도일 때는 전반사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 전반사는 아니고 90도보다 커지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오케이. 여기 있네. 빛의 전반사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만 일어난다. 임계각일 때 말고 전부 반사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빛이
굴절률이 n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진행을 할 때 스네일 법칙을 써보자. 자, 굴절률이 n에서 1로 진행해. 굴절률과 각은 반대니까 요것이 굴절률이 n인 입사각이지. 그리고 굴절률이 1인 90도 그 굴절각이고. 다시 할게. 자, n 유리분의 n 공기. 각도는 바뀌지. 요거를 세타 i라고 하고 이렇게 하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여기를 90도라고 할게. 그럼 사인 공기의 각도 90도분의 사인 세타지. 맞지? 근데 공기의 굴절을 보통 1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그 굴절을 n이라고 하고. 근데 사인 90은 몇이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n분의 1이야. 다시 공기 어떤 매질에서 공기로 갈 때의 공식이 온 거야. 이해돼? 만약에 유리랑 공기에서 굴절률이 42로 임계각이 42도로 알려져 있어. 그럼 굴절률 바로 구할 수 있지. n 유리 사인 42분의 1이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역수도 성립하겠지. n은 사인 iC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도 성립한다.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n 공기는 n 물 얘는 사인 4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문제. 여기서 이제 여기 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로 너희 삼아야 할 거. 매질이 3개 이상 등장해. 3개 이상. 공기, 유리, 물. 이렇게 그림만 보여줬을 때 굴절률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헷갈려. 엄청 헷갈려. 봐봐. 둘 다 유리에서 둘 다 공기로 나와. 공기로. 그럼 이렇게 봐. 둘 다 공기로 나오는데 현우가 안녕. 둘 다 공기로 나오는데 누가 굴절률이 제일 작아? 3개 중에. 그쪽 앉아볼래? 공기가 자 굴절률 비교할게. 공기가 제일 작지. 그 다음에 공기의 각도가 90도잖아. 나머지는 42도, 48도지. 90도랑 차이가 가장 큰 각도가 어디야? 얘지. 다시 할게. 42도랑 90도, 48도랑 90도 중에 누가 차이가 제일 커? 42도, 90도가 제일 크지. 그래서 이 유리를 제일 끝에 넣어. 그러니까 3개 중에 자 3개인 물체를 문제 푸는 특징 3개 중에 뭔가 굴절률이 제일 작거나 뭐 각도가 제일 큰 애가 하나 정해져 있어. 여기서 공기지. 공기를 하나 넣어. 공기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유리지. 그럼 유리를 제일 먼데 놔 공기랑. 그러면 물이 가운데 있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문제 풀면서 3개 이상 그 비교하는 거 얘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굴절률이 커지면 임계각은 작아지겠지. 이거 외워. 굴절률이 클수록 각이 작다. 임계각이 작다. 그리고 얘는 외우자. 왜냐면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 몇 가지만 외우자 알겠지? 그 외우는 것 중에 하나. n이 크면 i는 작다. 괜찮아? 그리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 야, 농구를 봐봐.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대충 넣어도 들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대충 휘바람 불면서 해도 들어가. 그 느낌이야.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는 대충 각도를 아무렇게나 해서 쏴도 전반사 일어난다는 얘기야. 봐봐. 얘는 42도야.
그럼 42도보다 큰 여기 영역에서 쏘면은 그냥 전반사 된다고. 근데 물은 얘가 48도라서 좀 줄어들지. 그 전반사가 일어나기 좀 더 어렵다는 게 이해가 가겠어. 괜찮아? 대충 쏴도 전반사가 일어난다. 대충 쏴도. 괜찮? 현우가 여기 256조 완자. 자 그러면 지금 공기로 갈 때의 임계가 공식이야. 근데 N1에서 N2로 갈 때의 임계가 공식. 얘는 그냥 공식을 써. 스넬 법칙 이용 해주면 돼. 일단은 너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 그림을. 왜냐면 굴절률이 N1에서 N2로 갈 때 N1이 크지. 그럼 N1, N2 이렇게 써.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 N1에서 N2로 가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갔을 때 90도가 된다고 생각해. 이때의 각도를 IC라고 해. 괜찮아? 그럼 식을 써보자. 자, N1분의 N2는 사인할 때 바뀌지. N2의 각도인 사인 90분의 사인 IC지. 근데 사인 90이 1이니까 사인 IC. 그 사인 IC가 N1분의 N2가 된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외우기 쉬운 거 알려줄게 얘들아. 사인의 최대값은 몇이게? 1. 1보다 커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인은 어찌어찌 오잖아. 그럼 큰 거분의 작은 거 하면 되겠죠. 다시 어떤 두 물질이 굴절률 차이가 있어서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때 각도 알고 싶다. 그 임계각이야. 그 임계각을 아는 공식은 사인 세타는 그때의 각도는 큰 거분의 작은 거. 왜냐면 작은 거분의 큰 거 하면은 1보다 커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큰 거분의 작은 거. 자, for example, 굴절률이 2고 굴절률이 3인 애가 있어. 두 물체가 있는데 일단은 어디서 어디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나? 3에서 2로 쏠 때지. 그때의 각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 3분의 2가 3분의 2라는 사인 값을 갖게 되는 그 각도가 임계각이야. 얘들? 근데 그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쌤이 문제 풀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겠지만 그 방법이 나오는 그 유도 과정도 잘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기 쉬운 어떤 상태는 뭐냐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매너. 살면서 매너가 제일 중요하지.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야. 다시 할게.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이 90도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 각도가 작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쏴도 전반사가 거의 된다는 얘기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야. 다시 할게.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져. 그리고 and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 이 전반사 일어나기 쉽다가 뒤돌아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야. 다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쏴도 그냥 들어간다. 덩크가. 임계각 전반사 일어나기 쉽다는 거는 각도를 아무렇게 쏴도 전반사가 대충 일어난다. 오케이. 넘어갈게.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문제 특징이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나냐. 굴절률 큰 데서 작은 거, 속도가 느린 데에서 빠른 거. 두 번째, 그 전반사가 일어날 때의 특정 각도. 문제가 이렇게 주기도 해.
굴절률을 2개 준 다음에 전반사 각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사 각도 알려주고 굴절률 하나 알려준 다음에 나머지 굴절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전반사 뭐 실험이고, 요 전반사 이 각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항상 원형 모양의 글라스를 쓰거든. 이거 쓰는 이유 알아? 그 원의 중심을 향해서 쏘잖아. 그러면은 이 입사하는 그 빛과 접선이 항상 수직이야, 기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쏠 때 굴절이 안 일어나. 내가 만약에 여기를 향해서 빛을 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는 바깥에랑 안에가 굴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굴절이 돼. 근데 원의 중심을 향해서 쏘면은 항상 수직이라서 굴절이 안 일어나. 다시. 속도 차이가 있어도 그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굴절이 일어나지 않아. 수직에서 각도가 멀어질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기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고, 물에서 공기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왜? 내가 쏜 것보다 각도가 크게 굴절이 되니까 90도로 굴절이 되기 전의 각도로 쐈을 때 90도가 된다. 각이 점점 커지니까. 근데 각이 점점 작아져. 전반사 절대 안 일어나지. 이해돼? 자, 전반사 특징은 쌤이 아까 강조했던 100% 반사. 100%. 현존하는 우주 최강의 반사가 전반사야. 우리 거울을 보면 빛을 거의 100%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실제로 거울의 반사율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그 양쪽에 거울이 있는 거 있잖아. 오? 맞네? 양쪽에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거기 보면은 내 상이 무한히 반사되지. 근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 반사되는 끝을 보면은 어두워져. 작아지면서 점점 어두워져.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 반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빛이 손실되는 거야. 손실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지, 그 상이. 이해돼? 그래서 굴절의 반사는 완벽한 반사가 아니야. 전반사가 완벽한 반사야. 그래서 언제 쓰냐면은 그 광케이블, 태평양, 대서양 같이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뭔가 전파를 송신할 때, 인터넷 같은 걸 송신할 때 이 전반사를 이용하면은 손실이 거의 없이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전반사는 예시가 좀 중요해. 첫 번째, 쌍안경. 쌍안경은 거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잖아. 각도를 잘 조절하면 전반사 돼서 밖으로 나와. 거울로 보면 어두워서 안 보인다. 두 번째, 전반경. 이런 형태야. 세 번째, 내시경. 네 번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각도를 빡세게 깎으면은 들어오는 빛이 안에서 갇힌다고. 전반사 움직이면서.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큰 메질 중에 하나거든. 여기 257조. 파일 있어 혹시? 보내줄게. 얘들아 켜봐. 잠깐만요.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매질 중에 하나야.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바깥에서 이 다이아몬드로 들어올 때 각도가 많이 윈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굴절률이 큰 데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전반사 각도가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기 쉬워. 그래서 조금만 더 빡세게 깎으면은 안에서 전반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다이아몬드 보면 영롱하다고 하잖아. 안에 빛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어드 쌤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제가 지금 선물 줘야 하는데 요즘 다이아몬드 싸대. 다이아몬드 인조로 만들어서 요즘 싸대. 잠깐만. 한 다이아몬드가 한 10분의 1 가격이 됐다는데 최근에. 인조로 만들어서. 됐어?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사실은 광 케이블이 제일 많이 나와. 광 케이블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여기 있다. 전망경에 거울 대신 프리즘 사용하는 경우 나중에 읽어보고. 자, 광 케이블은 또 따로 더 자세하게 배우거든. 광섬유. 일단은 광섬유는 두 가지 동그라미 쳐봐. 코어랑 클래딩. 이 코어를 바깥으로 클래딩이 감싸고 있어. 그리고 코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 그럼 문제. 코어 안에서 빛이 이렇게 전반사 일어나면서 가. 코어의 굴절률이 클까? 클래딩의 굴절률이 클까? 코어가 커야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 때 전반사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코어가 굴절률이 큰 매질로 이루어졌어야 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두 매질을 줘. 굴절률을 알려줘. 둘 중에 코어에 적합한 매질을 하면서 알려줘.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지. 중요한 거. 코어의 굴절률이 크다. 이거 기억해놔. 코어의 굴절률이 크다는 건 빛의 속력은 어디서 더 빠르다는 얘기야. 클래딩.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많이 느려진다는 얘기지. 요 비례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요 광섬유를 보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뭐 빛이나 전기 같은 거 그냥 구리도선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구리도선이 길어지면은 전력 손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 내가 은우한테 뭔가 메시지 보내고 싶어. 뭐해? 왜 안 와? 지금 수업이야. 보내고 싶어. 걔를 빛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전환은 과정은 안 나오지만 살짝 얘기해 줄게. 일단은 내 그 언어를 이진법으로 바꿔. 뭐 기억은 뭐 1000, 2 뭐 이렇게 1001 이런 식으로 이진법 바꿔. 이진법이 편한 이유가 이진법은 빛으로 나타낼 수 있어. 1이라는 거는 빛을 쏜다. 0은 빛을 안 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쐈다가 안 쐈다가 쐈다가 하면 1001 되지. 그런 식으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 디지털이 전기 신호거든. 그거를 빛 신호로 바꿔. 그 빛을 쏴. 그 다음에 받은 쪽에서 그 송신기가 내가 쏘는 곳이야. 수신기는 받는 곳이지. 거기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 그 다음에 그걸 읽어내면 돼. 괜찮지? 이거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기 신호로 가서 전기 신호로 와. 근데 중간은 빛 신호로 전달된다. 송신기, 광섬유, 뭐 이렇게 수신기를 얘기해. 광통신의 장단점은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일단 요 광섬유 자체가 그 터널 같은 거라서 밖에서 이거를 감청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막 단단한 걸로 감싸져 있거든. 그렇대. 그리고 장거리 송신에 유용하고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멀리 보낼 때 엄청 유용하다. 그리고 증폭기라는 걸 설치해서 광통신도, 그러니까 반사 자체는 손실이 거의 없어. 그런데 유리 자체가 뭐 유리나 아니면 코어 같은 게 빛을 좀 분산시키거든. 그 매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증폭을 계속 시켜줘야 돼. 일정 간격으로.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반면에 이 광섬유라는 게
클레딩이 중간에 코어나 클레딩이 깨지면은 전달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한 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려워. 유지 보수가 힘들어. 보수가 힘든 거지.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광섬유가 크게 휘잖아. 그러니까 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직선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 휘면은 굴절 각도가 갑자기 임계각보다 작아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굴절이 또 안 일어나겠지. 전반사가. 그래서 휘면 좀 어렵고. 한번 그 얘기. 그 비용이 비싸다. 제일 많은 문제가 비용이 비싸다. 자 됐어 이제. 이 정도 됐고 밑에 문제 좀 잠깐 259쪽 좀 풀고 있을래? 건이랑 현욱이는 앞에 살짝만 설명 좀 해줄게. 자 256쪽 전반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을 쏘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가 30도로 쐈는데 40도로 굴절이 돼. 얘를 좀 키워봐. 그러면은 90도가 안 되는 각도로 쐈는데 90도가 될 때가 있겠지.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그 각도보다 커지면은 100% 반사가 일어나. 모든 굴절은 100% 굴절되는 게 아니고 일부 굴절, 일부 반사거든. 근데 전반사보다 각도가 커지면은 이 굴절이 사라지고 100%가 반사가 돼. 수면에서. 그 수영장 같은 데서 수영장 말고 물 밑에서 하늘을 봤을 때 바깥에가 아예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완전히 반사돼가지고 거울처럼 보일 때가 있어. 내가 잠수를 해 하늘을 봐 물 안에서 그러면은 바깥이 아예 안 보이고 거울처럼 반사될 때가 있거든. 그게 전반사야. 그리고 고래들이 심해에서 서로 그 먼 거리 막 수천 킬로미터에서 서로 대화를 하거든. 그것이 심해가 그러니까 깊을수록 아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 심해 안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 그렇게 서로 통신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나. 각도가 커지는 경우 그러면은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게 중요해. 자 그래서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그러고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클 때 일어나.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클 때 일어나. 괜찮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 넘어갈까? 설명 좀 해줄게. 여긴 좀 중요해서 여기는 조금만 참고 들어봐.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해줘야 하는데 첫 번째로 굴절률이 n인 곳에서 굴절률이 1인 곳으로 진행할 때 그럼 봐봐 n 유리분의 n 공기는 스네일 법칙 때문에 서로 크로스로 되지. 사인 세타 공분의 사인 세타 유리지. 근데 사인 세타 공기가 90도일 때를 생각하는 거야. 1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때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이해돼야 돼. 따라서 사인 세타는 n 유리분의 n 공기인데 공기의 굴절률 1이라고 치면은 사인 세타는 n분의 1이라는 공식이 나와. 즉 굴절률이 2인 곳에서 굴절률이 1인 곳으로 쏠 때의 그 전반사 각도는 큰 거분의 작은 거 2분의 1. 그럼 세타는 이때 30도겠지. 세타가 임계각이에요? 임계각은 그리고 각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그 특정 각도를 얘기해. 그리고 물질마다 정해져 있겠지. 정해져 있지만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 이걸 1번화한 게 얘야. 굴절률이 n1에서 n2로 진행을 할 때 임계각을 구하는 공식이고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일어나지. 그럼 N1이 크다고 쳐봐. 그럼 N1분의 N2는 사인 이 2의 각도가 90이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 그래서 너희가 외우기 쉬운 거는 이 임계각을 아는 그 공식 사인 세타는 큰 거분의 작은 거. 지금 굴절률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방법이 이거야. 사인 값 자체는 1보다 클 수 없지. 그래서 작은 거분에 큰 거 하면 안 돼. 큰 거분에 작은 거. 예를 들어서 n이 3인 곳에서 n이 2인 곳으로 쏴. 그때 사인 세타는 어려울 거 없어. 3분의 2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인 곳에서 굴절률이 4랑 5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볼 거. 어디서 어디로 쏠 때 전반사가 일어나? 5에서 4로 쏠 때. 큰 곳에서 작은 곳.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야. 느린 곳에서 빠. 늘 빠. 굴절률 큰 데서 작은 곳. 두 번째, 그때의 그 임계각. 5분의 4라. 4분의 5냐 5분의 4 둘 중에 하나인데 5분의 4라고. 그런 식으로. 괜찮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매질 3개 이상을 주고 각각의 임계각을 물어봐. 그럼 각각의 임계각이 달라지겠지. 매질 1에서 2 쏠 때랑 2에서 3 쏠 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 물체를 보통 3개를 줄 때가 많아. 3개 이상으로. 그럴 때의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 뭐냐면 3개 이상일 때 굴절각의 크기 굴절률의 크기 비교하는 거. 자, 일단 유리, 공기, 물, 공기인데 공기로 갈 때 둘 다 전반사 일어나네. 그럼 세 물질 중에 굴절률이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공기. 이건 이해돼?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잖아. 전반사 일어날 때. 근데 다 공기로 갈 때 다 전반사 일어나지. 그럼 공기가 제일 만만한 애지. 굴절률이 제일 작다. 현욱이 이해되나? 네. 굴절률이 공기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각도 차이를 얘는 90도잖아. 얘는 42도고 48도지. 90이랑 42 차이가 커. 90이랑 48 차이가 커. 42 차이가 크지. 그래서 공기랑 유리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공기에서 가장 먼 쪽에 유리를 써. 그럼 가운데가 물 이런 식으로. 3개 이상 비교할 때 이렇게 푸는 게 나아. 자, 그럼 갑자기 굴절률이 아니고 선생님 갑자기 속도를 물어. 빛의 속력의 순서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여기. 여기서는 굴절률이 반대지. 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봐봐. 각각의 각도를 볼 거야. 입사각각, 굴절각. 근데 90도, 42도, 48도지. 그럼 90이 제일 빠르고 48, 42겠지. 각도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이니까. 다시 스네르 법칙 까먹었겠지만 각도의 사인 값과 속력과 파장 비례하고 굴절률은 반비례야. 괜찮지? 그 세 개는 같이 가. 그냥 세 개는 같이 보면 돼. 이 얘기를 했어. 이제 259쪽 한번 풀어봤는데 살짝 읽고. 아니야, 그거 조금 이따 풀고. 오늘 좀 풀었지 문제. 259쪽. 조금 이따가 시간 줄게. 자, 쌤이랑 260쪽 좀 보자. 이번엔 전자기파. 오늘은 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일단은 1800년대 중후반에 이 맥스웰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를 발견해. 그리고 공식을 써. 맥스웰의 방정식이라 있거든. 5개. 그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울 수 있어. 안 배울 수도 있고 공대 가면 배운다. 어쨌든 우리 앞에 배웠던 거 복습 좀 해보자. 전기장은 뭐야? 그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들어내는 장이야. 자기장. 자석이 만들어내는 장이야. 일단 전기와
그러니까 전기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때는 뭐 에디슨이 뭐 전구 발명했다고 하잖아. 그 전에 얼마 안 됐고 자석도 그 전에 신비한 존재였는데 이제 자석 주위에 철가를 놓으니까 얘가 배열이 되네. 그럼 자기 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네. 장이라는 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그러니까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야. 어쨌든 전기랑 자기력은 서로 각각 발견됐어. 그 둘이가 같은 거다라고 이 맥스웰이 간파한 거야. 그래서 공식 만들어낸 거. 근데 이 전기와 자기가 결국에는 빛이랑 같다를 얘기하는 게 여기야.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파장을 빛이라고 해. 서로 전혀 다를 것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같은 것의 다른 형태다라는 게 여기 얘기야. 아직 살짝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 전자기파는 빛이야. 빛을 네 글자로 말하면 전자기파, 한 글자로 말하면 빛. 괜찮아? 빛은 우리 파동 맨 처음 배울 때 매질 없이 전달되는 거라고 배웠지. 보통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 매질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라 그래. 매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파가 안 되지. 우주에서 서로 대화를 못 한다고 하잖아. 이 음파를 전달할 매질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우주복을 서로 맞대면 유리와 유리가 맞대면은 매질이 생기니까 그때 대화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빛은 아무 매질 없이 전달이 돼. 예전에는 매질이 있어야 파동이 전달이 되지 하면서 에테르라는 거를 사람들이 가상의 물질로 만들었어. 우주는 에테르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걸 실험한 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고. 그 결과가 에테르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에테르가 없는 것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개발한 그런 스토리거든.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이 전달이 돼. 그리고 그 현상을 유도한 게 이제 맥스웰이야.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면 돼.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전기장이 변해. 전기장이 컸다가 작아져. 아니면 작았다가 커져. 그럼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유도가 돼. 우리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유도한다 그랬잖아. 그 자기장의 변화는 또 뭘 유도해? 전기장을 유도하지. 변화가 변화를 유도하면서 서로 계속 유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죠. 이것이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원리야. 진행하는. 그러니까 매질이 없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장이 생기면서 자기장이 또 변하는 걸로 전기장이 생기고 계속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전달돼. 그러니까 서로 90도 각도고 중요한 게 첫 번째가 90도 각도야. 그리고 전기장이 가장 클 때 자기장도 가장 커. 서로 최대값이 일치. 그렇게 전달이 돼. 이거 입체적인 게 좀 그려져? 전기장은 위아래로 진동하고 자기장은 딱 90도로 진동을 하지. 그렇게 서로 유도를 한다. 자, 그래서 서로 수직으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횡파라는 얘기야. 이 횡파의 정의가 뭐야?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진동 방향이 수직이야. 얘 진동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매질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30만 km/s. 앞에서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 이거 배웠어. 근데 여기 V 대신에 전자기파는 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속력은 C, 빛의 속력 C. 그래서 C는 F 람다. C는 F 람다. 그리고 여기 단원에선 C는 F 람다라는 공식이 제일 중요해.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C는 F 람다랑 플러스 또 적어야 할 공식이 E는 HF. 자, 얘는 어떤 전자기파가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다 일단 빛이야. 그리고 종류마다 파장이 달라. 파장이 다르니까 F도 다르겠지. 살짝만 얘기를 하면은 파장이 크면 F는 작고 파장이 작으면 F는 크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어. 그리고 그 어떤 전자기파가 특정 진동수 가진다고 쳐봐. 그럼 그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앞에다 H만 곱하면 바로 나와. H는 뭐냐면 상수야, 상수. 안 변해 얘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거든. E는 HF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 파장이 갑자기 왜 나와?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진동수가 크면은 파장은 작겠지. 얘가 크면 얘가 작겠지.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작아. 이 세 가지를 외워간다. 다시. 자, 진동수가 커. 그럼 에너지가 크고 파장은 작고. 이렇게 세 개. 뭐 이유는 그렇게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고 아니면 그냥 외워도 돼. 여기는 어느 정도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 이제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빛도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뭐 마이크로파, 뭐 X선, 심지어 감마선 이런 거 다 선 붙으면 웬만하면 다 빛이거든. 그래서 걔네들 정리를 좀 해볼게.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가시광선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가능하다. 가시광선. 그리고 가시광선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안 봐. 동물들이 보는 세계가 우리보다 훨씬 폭넓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뱀은 적외선을 본다고 하거든. 그리고 새들도 막 적외선을 본다고 하고 자외선을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야. 근데 큰 거부터 얘기할게. 이 가시광선에서 파란색이 보라색, 파란색이라고 할게. 그리고 빨간색. 에너지는 파란색이 커. 그리고 진동수도 파란색이 크지. 파장은 파란색이 작아.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파란색, 빨간색 보통 비교하거든. 파란색이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작아. 파란색보다 더 큰 빛을 자외선이라고 그래. 자외선. 보라색은 자주색이잖아. 자주색 바깥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자외선이야. 괜찮아? 자외선에 맞으면 뭐야? 암 걸리지. 왜 안 걸려?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자외선보다 큰 애를 X선. 이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투과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X선을 싹 쐈을 때 그 단단한 매질인 뼈는 투과를 못하고 살은 통과를 해. 그렇기 때문에 뼈가 딱 보이는 거야. 괜찮아? 투과력이 강해. 그리고 X선보다 센 게 감마선. 감마선은 헐크가 감마선 맞아서 헐크된 거야. 그러니까 방사선이지 거의. 방사선이 뭐야? 그 우리 몸에 너무나 에너지가 세서 우리 몸 아작내거든. 그래서 감마선, 방사선. 그 다음에 적외선, 빨간색보다 작은 에너지. 빨간색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야. 적외선은 뭐겠어? 적외선 탐지기. 적외선 탐지기 그 원리가 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뭔가를 뿜어내, 빛을 뿜어내. 근데 굉장히 작은 에너지의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적외선 탐지기는 아주 작은 에너지도 감지할 수 있어서 이 온도를 가진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감지해서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걸 탐지한다는 얘기니까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다.
괜찮아?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작은 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많이 써. 전자레인지.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파. 마이크로파보다 작은 게 라디오파. 라디오파가 제일 작다고만 기억해줘.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랑 큰 애를 외워줘. 라디오파가 제일 작고 감마선이 제일 크다. 라디오파는 왜 라디오파냐면은 아까 쌤이 에너지가 세면 직진성이 강하다 했지. 에너지가 약하면 회절성이 강해. 회절이 뭐냐면 그 휘는 성질이야. 휘는 성질. 우리가 문을 닫아도 방 밖으로 소리가 새잖아. 소리가 직진만 한다면은 바깥으로 통과를 못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 벽을 통과해서 바깥에 있는 게 보이는 사람? 안 보이지. 근데 바깥에 있는 소리는 들리지. 그 이유야. 빛은 이걸 투과를 못 해. 근데 소리도 투과를 못 하는 대신에 소리는 휘어서 들어와. 뭐 그런 성질이 있어. 왜 라디오파냐면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서도 뭐 라디오 들린다고 하잖아. 전파가 휘어가지고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진다고. 그래서 라디오파. 여기 있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과 직진성이 강하다. 나중에 이걸 마지막 단어에서 통합을 하는데 파장이 짧으면은 그 입자성이 강해. 입자는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직진하잖아. 반면에 파장이 길면은 파동성이 커. 모든 물체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거든. 근데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고 회절, 휘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게 좋고, 이 감마선 쪽이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작겠지. 이렇게 외워주는 거. 그럼 이쪽은 에너지 작고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크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그 예시들이 다 여기 있고, 뭐 완자에서는 좀 지역적인 문제도 많이 묻잖아. 여기서 살짝 얘기해주고 갑자기 문제 내니까 이따가 문제 한번 읽어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할게. 감마선은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가장 커서 암세포 파괴할 수 있고 암 치료에 많이 써. 그 다음에 X선은 얘도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자주 받으면 안 되고, 뭐 의료나 뭐 현미경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외선은 소독기에 많이 써. 미생물을 죽이거든. 에너지가 세긴 센데 엄청 세진 않아. 그래서 인간은 못 죽이는데 미생물을 죽여. 그러니까 손소독기. 그리고 위조지폐 감별에도 동그라미 쳐줘. 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데 쓰인대.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뭐 됐고, 적외선 카메라, 리모컨 여기 나오는 게 적외선이야. 이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내가 뭐 누르면 빨간색 안 나오지. 근데 카메라로 이거 촬영하면 빨간색 갑자기 뜬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카메라 본다는 얘기지. 그리고 리모컨 여기 나왔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휴대전화, 무선 랜 뭐 이런 거 밑줄 쳐줘봐. 레이더 이거는 무인 자동차에서 주변을 이렇게 탐지하면서 갈 때 쓰는 게 레이더. 그다음 라디오, GPS. 지역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넣고. 그래서 여기 개념 다 끝났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쌤한테 질문할 만한 게 이제 풀면서 있으면은 좀 같이 해볼게. 남은 시간에 문제 푸는 걸로 해보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 될 때까지 문제 다 풀고 끝날 때 좀 숙제 하나 내줄게.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고.